예전 조세특례 제한법 규정에 따르면 외국 업체로부터 여기 외국 업체요. 외국 업체로부터 금지금은 순도 99.99% 이상의 금을 얘기하는 건데 걔를 수입할 때 면세 금지금 수입 추천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됐대요. 옛날에. 수입업체가 면세 금지금 수입 추천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수입을 하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더라. 원래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재화를 수입한 사람이 사업자이건 사업자가 아니건 무조건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되고 부담을 해야 돼요. 소비지국에서 말 그대로 소비세가 부과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 면세금지금 수입 추천자로부터 수입 추천을 받아서 수입하면 부가세가 면세가 된다. 자, 그리고 국내에서 거래를 할 때도 면세금지금 거래 추천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게 또 공급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또 면세가 됐대요. 그냥 도매업자라고 해볼게요. 이 사람이 면세금지금 거래 추천자의 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든 뭐 도매업자다. 이런 사람들과 거래를 하게 되면 또 부가세가 면세가 됐대요. 이때도 부가세가 면세가 됐다. 옛날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르면 그랬대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유통되는 금지금을 우리가 면세금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판례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면세금지금. 자, 그런데 이 도매업자로부터 누가 이 금지금을 딱 공급을 받아요. 면세금지금으로서 딱 공급을 받아요. 한 2,000원 정도의 공급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요 사업자, A 사업자라고 해볼게요. 한 2,000원 정도 주고 요 금지금을 사왔다. 아직까지는 이게 면세금지금이기 때문에 부가세 부담 없이 그냥 물건값만 줬어요. 그런데 이 A 사업자는 면세금지금 거래 추천자의 거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A 사업자가 금지금을 공급하게 되면 부가세가 과세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죠. 여기 있었던 사람들은 다 면세금지금 수입 추천자 혹은 면세금지금 거래 추천자로부터 다 추천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금지금을 유통시킬 때는 부가세가 하나도 과세가 안 됐는데 얘는 면세금지금 거래 추천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얘가 똑같이 자기처럼 똑같이 면세금지금 거래 추천자의 추천을 받지 않은 다른 도매업자에게 얘를 파는 거예요. 금지금을. 자, 그럼 부가세가 과세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가세가 과세가 되는데 좀 이상하게 팔아요. 어떻게 파냐면 여기 2,000원 보이시죠? A 사업자가 도매업자로부터 여기 2,000원 주고 사왔잖아요. 그럼 요 2,000원은 A 사업자의 금지금 매입가액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얘는 매입가액이에요. 2,000원에 사온 걸 바보가 아닌 한 이거보다 2,000원보다 비싸게 하다못해 2,010원, 2,050원 정도를 받고 팔아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1,900원만 받고 팔아요. 이 사람이 이상하게도 물건값으로 금지금의 물건값으로 공급가액으로 1,900원만 받아요. 매입가보다 싸게. 이상하죠? 자, 근데
지금 요 거래는 다 지금 금지금 공급에 대해서 부가세가 과세가 된다고 했어요. 그럼 부가세 붙을 건데 요 1,900원에 10%가 붙겠죠. 매출세 190원이 그래서 붙을 거예요. 그래서 A 사업자는 공급 대가로서 2,090원을 받게 돼요. 정상적이라면 요 A 사업자는 1,900원 자기가 먹고 190원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요 A 사업자가 요 공급대가 2,090원을 받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곧바로 인출해요. 곧바로 인출하고요. 얘를 그 현금을 은닉해요. 숨겨요. 그러니까 1,900원도 자기가 먹고 부가가치세도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먹는다고요. 자, 그럼 보세요. A 사업자는 비록 매입가액보다 싼 공급가액으로 공급했지만 여기에 붙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매입가액보다 90원이 더 많은 돈을 받게 됐고 그걸 곧장 은닉했으니까 요 2,090원만큼 모조리 다 A 사업자의 주머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A 사업자는 매입가액보다 비싸게 판 꼴이 됐나요? 네. 공급가액만 보자면 분명 매입가액보다 싸지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니까 90원만큼 돈을 더 받게 된 거예요.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매입가액보다 싸게 공급해도 이득을 보게 된다. 이 업체를, 이 A 사업자, 이 업체를 우리 대법원에서는 폭탄 업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폭탄 업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사라져버린다, 펑 터져서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폭탄 업체라고 표현했고요. 또 판례는 이 거래를 어떤 거래라고 표현했냐면 비정상적인 거래다라고 표현했어요. 공급가액보다 싸게 판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를 더하니까 매입가액보다 비싸게 된다. 면세품으로 사온 금지금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공급가액보다 싸게 공급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요 A 사업자 폭탄업체는 이득을 보게 된다. 부가가치세를 은닉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지 않으면 이 A 사업자는 무조건 손해를 보게 되죠. 100원만큼 싸게 파는 거니까. 그러니까 판례는 이상한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야, 부가세를 꼭 포탈해야만 반드시 은닉해야만 얘가 이득을 보는 이상한 거래다. 비정상적인 거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A 사업자 폭탄업체로부터 공급을 받은 이 도매업자가 금지금 수출업자에게 이 금지금을 공급해요. 이렇게 금지금을 공급해요. 도매업자가 한 1,900원 정도에 사왔으니까 자기 마진 남겨서 뭐 공급가에 한 1,950원 정도에 공급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지금 요 거래도 금지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거래라고 가정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붙을 거예요. 195원이. 도매업자는 수출업자로부터 거래 징수한 요 195원을 세무서에 갖다 낼 거예요. 그리고 A 사업자, 폭탄업체로부터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 요 190원은 도매업자의 매입세액이죠. 그 매입세액은 이렇게 환급받을 거예요. 수출업자는 도매업자로부터 금지금을 이렇게 사와서 수출해요. 수출업자니까 매출세액은 없을 거예요. 영세율이 적용될 테니까. 매출세액은 빵이다. 하지만 완전 면세 제도니까 영세율은 수출업자가 부담한 요 195원의 매입세액도 모조리 다 환급을 받을 거예요. 거래가 이렇게 끝난다. 요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얘기한 거예요. 이
수출업자가 받아가는 195원은 절대로 돌려줘서는 안 되겠다. 왜? 대법원 판례 다수 의견은 이렇게 얘기해요. 부가가치세법에 있어서 전단계 세액공제법의 기본적인 시스템은 거래 징수한 공급자가 거래 징수한 매출세액을 세무서에 잘 납부하면 그것을 재원으로 매입세액을 돌려주는 것이 기본적인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A 사업자는 도매업자로부터 거래 징수한 요 190원이라고 하는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출업자에게 돌려주는 요 195원이라고 하는 그 재원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 재원이 없어서 이 수출업자에게 195원을 돌려준다라고 치면, 매입세액을 해준다고 하겠다면, 이 A 사업자가 납부한 금액이 없으므로 원래는 이 A 사업자가 거래 징수한 매출세액을 받아다가 돌려줘야 되는 건데 그 금액이 없으니까 부득이하게 부가가치세로 거두어들인 세금이 아닌 다른 뭐 소득세, 법인세, 뭐 개소세 등 다른 세목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이 수출업자에게 환급을 해주는 결과가 된다. 그러니까 요 A 사업자가 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단순히 부가가치세에 국한돼서 소극적인 조세 포탈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세 세원까지, 다른 조세까지 끌어다가 환급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서 이건 적극적인 국고 찬탈이다, 국고 침탈이다, 국고 포탈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이 수출업자에 대한 매입세 공제, 요 A 사업자가 납부하지 않은 요 상황에서 요 수출업자가 요 매입세 공제를 받는 것은 잘못됐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해서 이건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보통 통상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춰 봤을 때 이 수출업자가 A 사업자가 이렇게 폭탄업체라는 걸 알면서도 이 거래에 응했고, 혹은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알지 못한 데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이 폭탄업체와 이 폭탄업체의 이익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부정한 거래에 편승한 것으로 보고 얘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서 이 매출세액의 환급을 해주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수 의견은. 그런데 이 다수 의견은 조금 그런 좀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요. 어떤 비판을 받냐면, 일단 이 도매업자, 중간에 껴있는 이 도매업자도 사실 그 다수 의견에 따르면 이 A 사업자가 거래 징수하지 않은 요 190원은 누구의 재원이 돼야 되냐면, 누구 매입세액 공제액의 재원이 돼야 되냐면 요 도매업자의 매입세액 공제액 재원이 돼야 돼요. 도매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이잖아요. 이 매입세액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이 매입세액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얘가 납부를 했어야 되는 거죠. A 사업자가 납부를 한 그 도매업자로부터 거래 징수에서 190원을 잘 납부했으면 그걸 가지고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A 사업자가 도매 사업자로부터 거래 징수한 요 매출세액을 징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수 의견에 따르면 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수출업자의 매입세 공제를 문제 삼고 있죠. 아마도 도매업자가 중간에 없다고 가정한 그런 판례인가 봐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비판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별개 의견으로서 다수 의견이 그렇고 다른 판사분들의 별개 의견에 의하면, 그래, 다수 의견에 따라서 지금 요 수출업자에 대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서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줄 수 있다, 뭐 이 의견은 동의하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뭐 그 점에서는 동의할 수 있겠지만 그 근거가 좀 그렇다. 매입세, 전단계 세액공제법, 부가가치세의 기본적인 틀은 뭐냐면, 기본적인 시스템은 다수 의견과 달리 사업자는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다 공부해서 알죠.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해서 세무서에 납부를 대신 해주는 납세 의무자일 뿐, 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실질적인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 거냐면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간접세라고 배웠죠. 납세 의무자와 실질적인 조세 담세자가 다른 세금이라고.
별개견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자는 실질적으로 매출세액이 진짜로 거래징수당한 매출세액이 세무서에 납부됐는지 안 됐는지 그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만약에 매입세 공제를 제한하려면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그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는 사실을 입법화해야 한다. 근데 지금 부가가치세법을 봐라.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건 4등세차 토면기밖에 없지 않느냐. 거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면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 마음대로 매입세 공제를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매입세 환급 안 해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다수 의견이 얘기한 것처럼 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적용을 할 때 다수 의견은 이 수출업자가 요 A 사업자의 이러한 부정한 이런 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알지 못한 경우에까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우리 다수 의견은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다. 우리 별개 의견의 입장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무시하고서라도 이 과세관청의 신뢰 이익을 보호할 만한 그 가치가 충분히 인정될 때 하는 것인데,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려면 이 수출업자가 실제로 이 폭탄업체와 진짜 짝짝꿍해서 이 A 사업자, 폭탄업체가 얻은 이익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얘가 보는 등 직접적인 이익 실현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신의성실의 원칙을 이렇게 함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대 의견에서도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해요. 조세 법률주의의 원칙상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입세 공제 환급이 안 되는 것,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사유는 4등 세차 토면기 정해져 있다. 거기에 정해져 있지 않는 사유로 매입세 환급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다면 너 다수 의견 얘기처럼 뭐 윤리관이니 뭐 정의관이니 이런 얘기할 거 없이 그냥 입법을 통해 해결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거를 제한하고 싶으면 입법해라. 이런 경우에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고. 그런 이제 판례가 있었다고 옛날에. 구매 확인서 있죠.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에 대해서도, 구매 확인서를 가지고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했어요. 자, 그럼 이쪽 보세요. 만약에 이 도매업자가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을 했다면, 그러면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했으니까 그때 도매업자는 뭐가 되냐면 수출업자가 돼요. 그러면 영세율이 적용이 되니까 금지금을 공급할 때 거래지 인수할 부가가치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매입세금 모조리다 공제를 받는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봤던 요 일련의 절차처럼 폭탄업체처럼 또 이런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 확인서에 의한 금지금의 공급도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를 했고, 이거를 제재를 하니까 이 사업자들이 어떤 꾀를 냈냐면 허위로 내곡신용장을 발급받는 잔꾀를 낸 거예요. 내곡신용장에 의해서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내곡신용장에 의한 공급도 이러한 폐단을 막고자 영세율 적용을 금지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실 간단하게 금지금 제외,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금지금 공급은 영세율 적용 안 돼.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암기를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긴 해요, 사실. 그런데 이 판례는, 금지금을 제외시킨 요 판례는 사법학에서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례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봄직하다,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한번 갖고 와 봤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설명드린 요 판례의 내용을 달달달달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이런 이유로 영세율 적용이 금지가 되니 더 확실하게 기억하자,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금지금 영세율 적용하지 않는 경우 그 역사를 한번 봤습니다.